강제 수용소에도 예술 비슷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외부인은 틀림없이 크게 놀랄 것이다. 그러나 예술뿐만 아니라 유머 감각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더더욱 놀랄 것이다. 물론 흉내만 내는 정도이며 그나마도 몇 초나 몇 분 동안 지속되는 게 고작이긴 하지만 유머는 자기 보존을 위한 투쟁에 필요한 또 하나의 영혼의 무기였다. 단 몇 마디의 농담에 인간은 그 구조상 다른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 없는 초연함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설 힘이 생긴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건축공사장에서 일할 때 나는 유머 감각을 개발하기 위해 내 옆에서 일하고 있던 한 친구를 실제로 훈련시켜 보았다.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씩 재밌는 이야기를 꾸며보면 어떻겠느냐고 내가 그에게 제안했다. 소재는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된 어느 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하자고 했다. 그는 외과 의사였으며 전에는 큰 병원에서 조수로 일했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웃기려고 그가 전에 일하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도 수용소 생활에서 생긴 버릇이 남아 벌어질 일에 대해 이야기를 꾸며 들려주었다. 건축공사장에서는 감독이 빨리 움직여라, 빨리! 하고 고함을 쳐서 우리들이 일을 더 빨리 하도록 했다. 관리가 순시하러 올 때면 특히 더 했다. 나는 내 친구에게 말했다. 어느 날 자네는 병원 수술실에 들어가서 큰 개복수술 준비를 하고 있지. 그런데 갑자기 병원 자벽부가 달려들어와서는 외과 과장이 도착했다고 알리면서 소리치는 거야. 빨리 움직여, 빨리!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이 미래에 관한 즐거운 꿈을 꾸며내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다. 미래의 어느 날 저녁 식사에 초대되어 갔는데 수프가 나오자 그만 자기도 모르게 그 집 안주인에게 국자로 밑바닥에서 수프를 떠달라고 애걸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유머 감각을 발달시키고 사물을 해학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살아가는 기술을 익히는 동안 터득하게 된 일종의 요령이다. 강제수용소에서도 살아가는 기술을 실행해 보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비록 고통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하여 보자. 한 사람이 받는 고통은 기체의 움직임과 비슷하다. 빈 방에 일정한 양의 기체를 넣어보면 그 방이 아무리 커도 기체가 골고루 가득 채워질 것이다. 이와 같이 고통이란 크든 작든 인간의 영혼과 의식을 가득 채운다. 따라서 인간의 고통의 크기는 완전히 상대적인 것이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느끼는 것 또한 가능한 일이다. 그 예로 우리들이 아우슈비츠에서 다하우에 소속된 한 수용소로 이송되어 가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보자. 우리는 모두 기차가 마우트하우젠 수용소로 가는 게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다뉴브강 위에 걸쳐져 있는 다리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긴장되었다. 여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 동료의 말에 의하면 마우트하우젠으로 가려면 그 다리를 건너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탄 기차는 다리를 건너지 않고 다하우로 향하는 하나밖에 없는 길로 들어서는 게 아닌가.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순간 죄수들이 기쁨에 넘쳐 화차 안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이틀낮 사흘밤 동안을 여행한 끝에 우리가 그 수용소에 다다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로 돌아가 보자. 그 화물차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바닥에 웅크리고 앉을 만한 자리가 없었다. 화물차 바닥에는 밀집이 얄팍하게 깔려 있었는데 오줌에 절어 축축했다. 우리들 가운데 몇 사람씩 교대로 그 위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동안 대부분은 내내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해서 나이 많은 죄수들에게서 들은 첫 번째 중요한 소식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수용 인원이 2,500명쯤 되는 이 작은 수용소에는 오븐도 없고 화장터도 없고 독가스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다시 말해 회교도가 된 사람도 곧장 가스 처형실로 보내지지는 않을 것이며 아우슈비츠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는 소위 환자 후송이라는 것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기쁜 소식에 우리는 모두 기분이 좋아졌다. 아우슈비츠에 있을 때 우리 박사의 고참 간수가 바라던 것이 실현되었다. 그것도 아주 빨리. 우리는 굴뚝이 없는, 따라서 아우슈비츠와는 다른 수용소에 왔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몇 시간 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웃고 농담들을 짓거려댔다. 우리들이 새로 도착해서 인원 점검을 받는데 한 명이 부족했다. 우리들은 그 없어진 사람을 찾을 때까지 비가 오고 찬바람 부는 밖에 서서 기다려야 했다. 마침내 그는 어느 막사에서 발견되었는데 거기서 골아떨어져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돼서 인원 점검이 징벌 행렬로 바뀌고 말았다. 긴 밤을 꼬박 새우고 그 다음날 아침 늦게까지 우리는 긴 여행을 한 탓에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비를 맞으며 온몸이 꽁꽁 언 채 서 있어야 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척 즐거웠다. 이 수용소에는 굴뚝이 없고 또 아우슈비츠는 여기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말이다. 한 번은 또 복역수들이 우리 작업장 앞을 무리지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때 우리에게 가해지는 온갖 고통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뚜렷하게 드러났던가. 그 죄수들이 상대적으로 훌륭하게 보이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부러웠다. 저들은 틀림없이 정기적으로 목욕을 할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니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분명 칫솔과 옷솔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매트리스도 각자 하나씩 따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편지를 받아보고 친척들의 소식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오래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서도 공장에 들어가 안전한 실내에서 일할 기회를 얻은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부러워했던가. 그렇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한 조각 행운이라도 잡으려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었다. 행운을 재는 상대적인 척도는 더욱 범위가 넓어졌다. 수용소 밖으로 나가 일하는 작업반들, 나도 그 속에 들어있었다. 그 작업반들 중에서도 다른 작업반보다 더 형편없다고 생각되는 반들이 덜어 있었다. 매일 12시간씩 가파른 언덕의 발이 푹푹 빠지는 진창 속에서
야외용 좁은 선로를 따라 운반되는 통들을 기울여 비워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매일같이 사고가 생기는데 대개의 경우 치명적이었다. 그런가 하면 또 감독들이 그곳의 전통이라며 쉴 새 없이 주먹을 휘둘러대는 작업반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 작업반에 들어가지 않거나 혹시 들어가게 되더라도 임시로 하게 되는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행운이 아니겠느냐고 우리들끼리 얘기를 주고받았다. 한 번은 불행히도 우연히 내가 그런 작업반에 들게 되었다. 그런데 2시간 만에 그 2시간 동안 감독은 특히 나를 혹사시켰다. 2시간 만에 공습 경보가 울려 일이 중단되었고 경보가 해제된 다음에는 노동자들을 다시 편성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아마 죽었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썰매에 실려서 수용소로 돌아왔을 것이다. 아무도 그런 상황에서 사이렌이 울려서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한 라운드가 끝나는 종소리를 듣고 노가웃이 될 위기를 간신히 모면한 권투 선수라도 상상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아주 작은 행운에도 무척 고마워했다. 잠들기 전에 이를 잡을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기뻐했다. 물론 이를 잡는 일 자체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천정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린 추운 방에서 벌거벗고 서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잡는 동안 공습경보가 울려서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감사했다. 만일 이를 완전히 잡지 못하면 밤을 반쯤 지새워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용소 생활에서 느끼는 보잘것없는 즐거움들은 일종의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행복이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상대적인 면에서만 그렇다는 것이다. 진짜 절대적인 기쁨이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주 드물었다. 어느 날 나는 즐거움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해보고는 오랜 수용소 생활 중에 맛본 즐거웠던 순간은 딱 2번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번은 일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였다. 나는 오래 기다린 끝에 마침내 취사장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죄수인 요리사 F 앞에 늘어서 있는 줄에 끼게 되었다. 그는 엄청나게 큰 국냄비 뒤에 서서 자기 앞을 서둘러 지나가며 내미는 죄수들의 그릇에다 국을 퍼담아주고 있었다. 그는 국을 퍼주면서 국그릇의 주인이 누구인지 쳐다보지 않는 유일한 요리사였다. 그러니까 그는 국을 받는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똑같이 나누어주는 유일한 요리사였으며 자기 친구라거나 동양인이라고 해서 그들에게만 감자를 골라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에서 멀건 국물만 떠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으로 여기는 죄수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친구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누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비슷한 처지에 놓였을 때 자기는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어떤지 전혀 거짓 없이 자문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간 지 오랜 후에, 이 말은 내가 오래전에 수용소에서 석방되었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이 화보가 실린 주간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거기 사진에는 죄수들이 침상에 빽빽하게 드러누워서 흐리멍덩한 눈으로 한 방문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이거 정말 끔찍하고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멍한 얼굴들 하며 사진이 모두 다 그렇군요. 왜요? 나는 물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시 떠올랐다. 새벽 5시. 밖은 아직 칠흑같이 캄캄했다. 나는 흙으로 지은 막사에서 딱딱한 널빤지 위에 누워 있었는데 그곳에는 약 70명 정도가 보호를 받고 있었다. 우리는 병이 나서 일하러 가지 않아도 되었고 점호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 온종일 막사 한 구석에 누워 졸면서 하루 한 번씩 배급되는 빵, 물론 환자라 해서 양이 줄었다. 배급되는 빵과 국물 한 그릇, 이것도 물을 타서 형편없었다. 국물 한 그릇을 기다렸다. 그러나 우리는 만족스러웠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다. 우리가 불필요한 체온 감소를 줄이려고 서로 몸을 꼭 붙이고서는 너무나 나른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이 누워있는데 광장 쪽에서 귀를 찢는 호각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서는 야간반이 이제 막 일을 끝내고 돌아와 점호를 받으려고 집합하고 있었다. 문이 활짝 열리면서 눈보라가 막사 안으로 휘몰아쳐 들어왔다. 지칠 대로 지친 동료 하나가 눈을 흠뻑 뒤집어 쓴 채 몇 분간이라도 앉아보려고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러나 고참 간수는 그를 다시 밖으로 내보냈다. 인원 점검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막사에 외부인을 들여놓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동료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의 입장이 되지 않고 병이 나서 병동에서 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구원이었던가.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그 이틀만큼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이었으리라. 잡지에 실린 사진들을 보자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되살아왔다. 내가 그 일들을 설명해 주자 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내가 왜 그 사진들이 그렇게 끔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사진에 보이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불행하지는 않았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병동에 있은 지 나흘째 되던 날, 내가 막 야간반에 배속을 받았을 때였다. 주임 의사가 급히 들어오더니 발진 티푸스 환자들이 있는 다른 수용소에 가서 의료 활동을 하겠다고 자원할 생각은 없느냐고 내게 물어왔다. 내 친구들이 간곡히 만류하는 것도 듣지 않고, 그리고 내 동료 의사들 중 거의 아무도 의료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작업반에서 일하면 나는 얼마 안 있어 죽게 될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꼭 죽어야 한다면 내 죽음에 적어도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생각했다. 이렇게 비생산적인 노동자로서 식물처럼 살다가 죽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의사로서 동료들을 위해 애쓰고 도와주는 것이 의심할 나위 없이 훨씬 더 값진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나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수학이지 희생은 아니었다. 그런데 위생반에서 나온 장교는
발진티푸스 수용소로 자원해가는 2명의 의사들이 떠날 때까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은밀히 지시를 내렸다. 우리는 너무 약해 보였기 때문에 의사 2이 아니라 시체 2구가 더 늘어날까봐 몹시 걱정되었던 것이다. 자기의 목숨, 그리고 자기와 가장 가까운 친구의 목숨을 이어가는 것과 상관없는 다른 모든 일들이 수용소에서는 얼마나 가치 없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했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시켰다. 한 인간의 성격은 그가 가진 모든 가치들을 위협하고 그것들을 의욕 속에 빠뜨리는 정신적 혼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인간 생명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세계에서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빼앗겼고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없애도록 강요당했다. 그것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완전히 이용하도록 계획된 것이었다. 따라서 개인의 자아는 끝내 그 가치를 상실당하고 말았다. 만일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사력을 다해 이런 것과 싸우지 않는다면 자신이 한 개체이며 정신력을 지닌 존재이며 내면적 자유와 인격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느낌마저도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자신이 거대한 인간 집단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며 그의 존재는 짐승 같은 생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전혀 생각할 줄 모르는 혹은 자신의 의지라곤 전혀 없는 양떼같이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때로는 함께 쫓겨다니다가는 또 헤어지곤 했다. 그리고 소수이긴 하나 고문과 잔혹행위에 능통한 위험한 무리들이 그들을 사방에서 감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저 비천한 인간들에게 고함치고 그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며 끊임없이 이리저리 몰고 다녔다. 그리고 우리 양들은 오로지 2가지만을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미친 개들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음식을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을까를. 무리의 가운데로 조심조심 밀고 들어가는 양들과 똑같이 우리들도 서로 대형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하면 행렬의 앞뒤 양옆에서 따라가는 감시병들의 주먹을 좀 더 잘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한가운데에 자리 잡으면 매서운 바람을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이 더 있었다. 그러므로 글자 그대로 군중 속으로 몸을 파묻으려고 애쓰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형을 만들 때면 자동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때론 그것은 우리들로서는 수용소의 가장 절실한 법칙인 눈에 띄지 말라는 자기 보존의 법칙에 따라 행하는 매우 의식적인 노력이기도 했다. 우리는 언제나 친위대원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가능하거나 또한 꼭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을 때도 물론 있었다. 강제된 공동체 생활에서는 언제든지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잠시만이라도 빠져나가고 싶다는 억누를 수 없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죄수는 혼자 있기를 그리고 혼자 생각에 잠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자기만의 은밀함과 고독을 그리워했다. 나는 소위 요양수용소라 불리는 곳으로 이송된 후 한 번에 5분 정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아주 드문 행운을 갖게 되었다. 내가 일하고 있는 흙으로 쌓아 올린 막사에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해대는 환자들이 약 50명가량 꽉 들어차 있었고, 그 막사 뒤로 수용소 주위를 두 겹으로 둘러싼 철조망이 있었는데, 그 철조망 한 모퉁이에 조용한 장소가 한 군데 있었다. 거기에는 6구의 시체, 수용소의 하루 사망률 6구의 시체를 덮기 위해 막대기 몇 개와 나뭇가지들을 엮어 임시로 만든 천막이 하나 있었다. 또 배수관으로 통하는 통로도 하나 있었다. 나는 치료할 환자가 없을 때면 언제나 이 통로의 나무 뚜껑 위에 쪼그리고 앉아있곤 했다. 나는 그저 앉아서 꽃이 피어있는 초록빛 산비탈들과 저 멀리 푸른 언덕들이 보이는 바바리아의 풍경을 그물 모양을 한 철조망 사이로 바라보았다. 나는 한없는 그리움으로 꿈을 꾸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은 나의 집이 있는 곳, 북쪽과 북동쪽으로 정신없이 헤매다녔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은 구름뿐이었다. 내 곁에는 이가 득실거리는 시체들이 있었지만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 지나가는 감시병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내 꿈을 깨뜨렸다. 혹은 병실로 돌아오라고 부르거나 내 막사에 의약품이 도착했다고 부르는 소리에 꿈이 깨지곤 했다. 의약품이라 봐야 환자 50명에게 며칠 분량으로 아스피린 5알 내지는 10알 정도가 고작이었다. 나는 그들을 불러 모아 내 주위에 둘러서게 한 다음 환자들의 맥박을 재고 심한 환자들에게만 아스피린 반알씩을 주었다. 가망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약을 주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약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또 아직 가망이 있는 환자들을 위해 약을 아껴야 했다. 가벼운 환자들에게는 몇 마디 말로 격려나 해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나 자신 발진티푸스를 심하게 앓아 소약해질 대로 소약해진 몸을 질질 끌며 이런 식으로 환자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그런 다음 다시 배수로 나무 뚜껑 위에 나만의 장소로 되돌아가곤 했다. 이 배수로는 우연히 3명의 동료 죄수들의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다. 해방되기 얼마 전 죄수들이 다하우로 대량 수송되었는데, 이때 3 죄수가 현명하게도 이 여행에서 빠지려고 했다. 그들은 이 배수로로 기어 내려가서는 감시병들의 눈을 피해 그곳에 몸을 숨겼다. 나는 조용히 뚜껑 위에 앉아서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철조망에 자갈을 던지고 있었다. 감시병은 나를 보자 잠시 망설였으나 곧 가버렸다. 나는 곧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악의 위기는 지나갔다고 말해주었다. 수용소에서는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수용소 재소자는 무감각해져 있다. 그러나 이송할 환자들을 정리할 때면 인간의 존재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을 그들은 좀 더 잘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환자들의 비쩍 마른 몸뚱이들이 짐수레 위로 던져지면 죄수들이 그것을 다음 수용소까지 눈보라 속을 헤치며 몇 마일씩 끌고 갔다. 만약 어떤 환자가 짐수레가 떠나기 전에 죽어버렸다 하자. 그래도 어쨌든 그의 몸뚱이는 짐수레에 던져진다. 환자의 명단은 정확해야 하니까. 중요한 것은 오로지 명단뿐이다. 사람이 죄수번호로만 계산되는 것이다.
사람이 문자 그대로 번호가 되고 말았다. 죽었든 살아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번호의 삶이란 완전히 엉뚱한 것 아닌가. 그 번호의 삶 뒤에 있는 것, 즉 한 사람의 운명, 경력, 이름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환자들이 수송될 때 나는 의사의 자격으로 그들과 함께 바바리아의 한 수용소로부터 다른 수용소로 따라가야 했다. 거기에 한 젊은 죄수가 있었는데 그의 동생이 명단에 들어있지 않아 수용소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했다. 그 젊은이가 하도 애원하는 바람에 수용소 관리인은 바꿔치기 하기로 마음먹었고, 그래서 그의 동생을 때마침 수용소에 그대로 있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과 바꾸게 되었다. 그러나 명단은 틀림없어야 했다. 그건 쉬운 일이었다. 그 사람 동생을 다른 죄수와 번호만 바꾸면 되었던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들은 기록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고, 또 어쨌든 아직 숨을 쉬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 외에, 즉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이 음산한 해골 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기껏해야 환자들이 수송될 때 자기에게 배당되는 것이 없을까 하는 정도의 관심이 전부였다. 회교도들이 떠날 때면 그들의 외투나 신발이 자기 것보다 좀 낫지 않나 하는 뻔뻔스러운 호기심으로 검사하곤 했던 것이다. 결국 그들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니까. 하지만 수용소에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은 얼마간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기회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이용해야 했다. 그들은 감상에 젖어 있을 수가 없었다. 죄수들은 자기의 운명이 순전히 감시병들의 기분에 좌우된다는 것을, 운명의 노리개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것이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보다 그들을 한층 더 비인간적으로 만들어갔다. 아우슈비츠에서 나는 나 자신의 규칙을 하나 만들어 놓았었다. 이것이 좋은 규칙이라는 것이 입증되자 나중에는 많은 동료들이 그 규칙을 따랐다. 나는 대개의 경우 무슨 질문에든지 성실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러나 의미가 분명치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 누가 내게 나이를 물으면 나는 내 나이를 말해 주었다. 또 나의 직업에 대해서 물으면 나는 그저 의사라고만 말할 뿐 복잡하게 늘어놓지는 않았다. 아우슈비츠에서의 첫날 아침에 한 친위대 장교가 점호장으로 왔다. 우리는 곧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40세 이상, 40세 이하, 금속 세공인, 기계공, 기타 등등. 그런 다음 우리는 탈장 검사를 받고 몇 명은 또 새로운 그룹으로 만들어졌다. 내가 속한 그룹은 다른 막사로 끌려갔고 거기서 우리는 또다시 줄을 섰다. 다시 한번 더 분류된 다음 나이나 직업 같은 것을 묻는 질문에 대답했다. 나는 또 다른 작은 그룹으로 보내졌다. 한 번 더 다른 막사로 끌려가서는 또 다르게 분류되었다. 이런 일이 몇 번 되풀이되고 나서 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를 쓰고 있는 낯선 사람들 틈에 끼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몹시 언짢았다. 그리고는 마지막 선발 작업이 끝나자 나는 첫 번째 막사에서 같이 있었던 그룹 속으로 되돌아와 있는 게 아닌가. 그들은 그 짧은 동안에 내가 막사를 몇 군데나 전전하며 다녔다는 사실을 거의 눈치도 못 챘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몇 분 동안에 운명은 수많은 다른 모습으로 내 곁을 스쳐갔다는 것을. 환자들을 요양수용소로 수송하려는 계획을 세울 때 의사 2-여 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내 이름, 즉 내 번호가 명단에 올려졌다. 그러나 목적지가 정말로 요양수용소인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 몇 주일 전 이번과 똑같은 수송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모두가 가스실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모두들 두려워하는 야간 작업반에 자원하는 사람은 수송 명단에서 빼주겠다고 발표하자 그 자리에서 82명이 자원하겠다고 나섰다. 15분 후 수송 계획은 취소되었다. 그러나 82명의 자원자는 그대로 야간 작업반 명단에 올려졌다. 그들 대부분에게 이것은 2주일 내에 죽는다는 것을 뜻했다. 이제 요양수용소로 수송한다는 계획이 2번째로 마련되었다. 이번에도 이것이 환자들로부터 마지막 남은 노동력을 쥐어짜보려는 책략인지 열 나흘간만이라도, 아니면 가스실로 가는 건지, 아니면 진짜 요양수용소로 가는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평소 내게 호감을 갖고 있던 주임 의사가 어느 날 밤 10시 15분 전에 은밀하게 말했다. 내가 당직실에 이 얘기를 잘 해두었는데 당신 이름을 아직은 명단에서 지워버릴 수 있어. 10시 전까지만 가면 될 거요. 나는 그것은 내 방식이 아니며 운명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르는 법을 배웠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말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소. 그러자 그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뭘 알고 있기는 한 것처럼.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는데 그것은 마치 작별을 고하는 것 같았다. 이승이 아니라 저승으로 떠나보내는 것 같았다. 천천히 걸어서 막사로 돌아오자 거기에는 절친한 친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슬픈 어조로 내게 물었다. 자네 정말 그들과 함께 갈 작정인가? 그렇다네. 나는 갈 거야. 그의 눈에서 눈물이 솟아나왔다. 나는 애써 그를 달래주었다. 그때 나는 유언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 잘 듣게 오토. 만일 내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아내를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네가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그녀에게 전해주게. 내가 매일 매 순간마다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이야. 잊지 말게. 2번째는 내가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3번째는 그녀와 결혼해서 지낸 짧은 동안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좋았다는 것.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보다도 좋았다는 것을 말이야. 오토, 자넨 지금 어디 있나? 살아있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한 그 시간 이후로 자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자네 부인을 다시 만났나? 그리고 자네 기억하나? 자네가 어린애처럼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유언을 한마디 한마디 자네에게 외우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애썼었는지. 다음날 아침 나는 다른 환자들과 함께 떠났다. 이번에는 계략이 아니었다. 우리는 가스실로 가지 않았고 진짜로 요양수용소로 갔다.
나를 동정하던 사람들이 남아있던 수용소에서는 우리가 새로 도착한 수용소보다 훨씬 더 극심한 기근을 겪었다. 그곳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발버둥 쳤으나 결국은 자기들의 운명을 재촉했을 뿐이었다. 몇 달 후 해방된 다음 그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한 친구를 만났다. 그는 수용소 경찰이었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내게 말해주었다. 쌓아놓은 시체 더미에서 인육 한 덩어리가 없어져서 수색을 벌였는데 결국 누군가 주전자에 삶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는 압수했다는 것이었다. 식인 풍습이 시작된 것이었다. 나는 바로 때맞추어 그곳을 떠난 셈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테헤란의 사신이란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는가? 부유하고 권세 있는 어떤 페르시아인이 어느 날 하인 한 명을 데리고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인이 외쳤다. 지금 막 사신과 마주쳤는데 자기를 협박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하인은 서둘러 말을 타고 달아나면 오늘 밤 안으로 테헤란에 당도할 수 있을 것이니 가장 빠른 말 한 필만 달라고 주인에게 애원하였다. 주인이 허락을 해주자 하인은 말을 타고 달려갔다.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이번에는 그가 사신을 만났다. 그는 물었다. 어째서 당신은 제 하인을 놀라게 하고 위협했습니까? 나는 그를 위협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오늘 밤 그를 테헤란에서 만나기로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아직도 그가 여기 있는 것을 보고는 놀랐을 뿐이다. 하고 사신이 말했다. 수용소 재소자들은 어떤 일이든 간에 결정을 내리거나 앞장서서 뭘 한다거나 하는 것은 의례 피했다. 이것은 운명이 자기의 주인이며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사람이 운명을 좌우하려 해서는 안 되며 운명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또 커다란 무관심도 작용했는데 그것도 죄수의 감정 중 적지 않은 부분에 기여하고 있었다. 때로는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으므로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죄수는 오히려 운명에 내맡기기를 더 좋아했다. 이 책임 회피는 탈출 기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결정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음을 정해야 하는 이 몇 분간 죄수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았다. 달아나야 할까? 모험을 감행해야 할까? 나 역시 이런 고뇌를 경험했다. 전선이 점점 다가올 무렵 탈출할 기회가 있었다. 동료 의사 한 명은 수용소 밖에 있는 막사에도 진료하러 가야 했다. 그는 탈출하고 싶어 했으며 나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어떤 환자의 병세에 대해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구실로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수용소 밖에서 지하 저항 운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한 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제복과 서류를 마련해 주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 하는 수 없이 한 번 더 수용소로 되돌아가야 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썩은 감자 식량 몇 개라도 준비하고 배낭을 구해보기로 했다. 우리는 여자 수용소의 한 막사로 뛰어들어갔다. 여자들이 다른 수용소로 보내진 직후라 그곳은 비어 있었다. 막사는 말할 수 없이 지저분했다. 많은 여자들이 배급을 받고는 가버린 것이 분명했다. 누더기 옷, 지푸라기,
썩은 음식, 깨진 질그릇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어떤 그릇들은 아직 꽤 쓸만했으며 우리들에게는 매우 유용할 것 같았으나 그것들을 가져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즈음에 안 일이지만 당시 상황이 절망적으로 되어가자 여자들은 그것을 음식 그릇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세수대야로도 쓰고 변기로도 썼다는 것이다. 수용소 당국에서는 그릇이나 도구 같은 것은 어떤 것이든 막사 안으로 들여가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규칙을 어겨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발진티푸스 환자들은 몸이 너무나 쇠약해져서 부축해 주어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내가 망을 보고 있는 동안 내 친구는 막사 안으로 들어가더니 외투 밑에 배낭을 숨겨가지고 곧 돌아왔다. 그는 안에 내가 가져올 배낭이 하나 더 있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리를 바꾸어 내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배낭과 칫솔 한 개라도 찾아볼까 하여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갑자기 멈칫했다. 거기에 남아 뒤범벅이 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한 여인의 몸이 보였던 것이다. 나는 내 물건들을 챙기러 내 막사로 뛰어갔다. 내 음식 그릇, 발진티푸스로 죽은 환자로부터 물려받은 찢어진 벙어리 장갑 한 켤레, 그리고 속기로 메모를 해둔 종이 조각 몇 장이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종이 조각에다가 나는 아우슈비츠에서 잃어버린 원고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나는 내 환자들을 마지막으로 재빨리 휙 둘러보았다. 그들은 막사 양쪽에 붙여놓은 다 썩은 널빤지 위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나는 유일한 내 고향 사람에게로 갔다. 그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으며 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살려보려고 내가 무진 애를 쓴 덕분에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탈출을 시도하고 있음을 숨겨야 했으나 나의 동료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아마 내가 신경질을 부렸는지도 모르겠다. 지친 목소리로 당신도 탈출하려고 합니까? 하고 그가 물었다. 나는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의 슬픈 시선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회신을 끝내고 그에게로 다시 갔다. 그는 다시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는데 그것이 내게는 어쩐지 비난의 눈초리로 느껴졌다. 함께 탈출하자는 내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나를 옥죄고 있던 꺼림칙한 느낌이 더욱 커졌다. 벼랑간 나는 꼭 한 번만 운명을 내 손에 맡겨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막사 밖으로 뛰어나가 내 친구에게 나는 함께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내 환자들과 함께 그대로 남아있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단호하게 말하자마자 그 꺼림칙한 느낌이 사라졌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그것은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런 다음 다른 환자들과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고 있는 그들을 진정시키느라 애를 먹었다. 수용소에서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다. 전선이 가까워지자 거의 모든 죄수들을 다른 수용소로 옮기는 대량 수송이 행해졌다. 수용소 당국자들과 카포들 그리고 요리사들은 모두 달아났다. 그리고 이날 해질녘까지 수용소를 완전히 비워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졌다.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죄수들, 환자, 의사 2명, 간호원 몇 명,
늘까지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밤이 되면 수용소에 불을 지르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오후가 되어도 환자들을 싣고 갈 트럭이 나타나지 않았다. 트럭은커녕 수용소 문이 갑자기 닫히고 철조망은 엄밀히 감시되었다. 아무도 탈출할 시도를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 남아있는 죄수들은 수용소와 함께 불태워질 운명인 것 같았다. 두 번째로 내 친구와 나는 탈출하기로 했다. 우리는 시체 3구를 철조망 울타리 밖에 내다 묻으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그 일을 할 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은 수용소 안에서는 우리 2사람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고열과 정신착란으로 쇠약해져서 막사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시체를 내갈 때 관 대신 쓰고 있는 낡은 세탁물 통 속에다 내 친구의 배낭을 숨겨서 몰래 내가기로 했다. 두 번째 시체를 내갈 때 같은 방법으로 내 배낭을 옮기고 세 번째에 탈출하기로 했다. 두 번째까지는 계획대로 잘 되었다. 수용소로 되돌아와서 나는 친구가 빵 한 조각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동안 기다렸다. 앞으로 며칠 동안 숲속에서 지내려면 먹을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는 기다렸다. 몇 분이 흘렀다. 그가 돌아오지 않자 나는 점점 더 조바심이 났다. 3년 동안을 감금 생활을 한 뒤라 나는 전선을 향해 달려가면 얼마나 멋질까 하고 상상하면서 즐겁게 자유를 그려보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멀리 가지 못했다. 나의 친구가 막 돌아왔을 때 수용소 문이 활짝 열렸다. 적십자 마크를 크게 그린 알루미늄 빛깔의 멋진 차가 점호장으로 천천히 굴러들어왔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적십자사에서 대표자가 도착했고 수용소와 수용소 재수자들은 이제 그의 보호하에 있게 되었다. 그 대표는 근처에 있는 한 농가에 숙소를 정했다. 긴급 사태에 대비하여 항상 수용소 가까이에 있으려는 것이었다. 누가 지금 탈출하려고 고심하겠는가? 의약품 상자들이 차에서 내려졌고 담배가 지급되었으며 우리는 사진을 찍었고 우리들의 즐거움은 극에 달했다. 이제 우리는 전선을 향해 달려가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었다. 흥분한 나머지 우리는 셋째 번 시체를 잊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끌고 나가 아까 시체 3구를 묻기 위해 파놓았던 좁은 무덤 속으로 던져 넣었다. 우리와 함께 간 감시병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덜 고약한 사람이었다. 그 감시병이 갑자기 아주 유순해졌다. 그는 형세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는 우리의 호의를 얻으려고 애를 썼다. 그는 죽은 사람들에게 흙을 덮기 전에 그들을 위해 드리는 짧은 기도에도 같이 했다. 지난 몇 날 몇 시간의 긴장과 흥분이 가라앉고 이 마지막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간 우리 동포를 위해 평화를 기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인간의 음성으로 말해지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간절한 것이었다. 수용소의 마지막 날은 이렇게 자유에 대한 기대 속에서 지나갔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일찍 기뻐했다. 적십자사 대표는 협정이 조인되었으며 따라서 수용소를 비우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를 안심시켰었다. 그러나 그날 밤 친위대가 트럭을 가지고 와서는 수용소를 깨끗이 비워야 한다는 명령을 전달했다. 마지막 남은 죄수들을 중앙 수용소로 보낼 것이며 거기에서 48시간 이내로 스위스로 보내서
몇몇 전쟁 포로들과 교환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친위대원들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들은 너무도 친절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트럭에 타라고 우리를 애써 설득하려 했으며 이런 행운에 감사해야 할 거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트럭으로 몰려가 올라탔고 심하게 아프거나 약한 사람들은 힘겹게 끌어올려졌다. 나의 친구와 나는 이제는 배낭을 감추지도 않았다. 마지막 그룹에 서 있었다. 그중 13명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 트럭에 타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주임의사가 트럭에 탈 인원수를 세었는데 그만 우리 두 사람을 빼놓고 말았다. 13명은 트럭에 탔고 우리는 뒤에 남아야 했다. 놀라고 몹시 화가 나고 또 실망해서 우리는 주임의사에게 마구 대들었다. 그는 자기가 피곤하고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그랬다고 말하며 사과했다. 그는 우리가 여전히 탈출하려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조바심이 나서 등에 배낭을 짊어진 채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리고는 다른 죄수 몇 명과 함께 마지막 트럭이 오기를 기다렸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하는 수 없이 텅 빈 초소의 매트리스 위에 드러누웠다. 이 마지막 며칠 동안의 흥분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요 며칠 동안 우리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끊임없이 오르내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행에 대비해 옷과 신발을 신은 채로 잠이 들었다. 얼마를 잤을까? 총과 대포 소리에 잠이 깼다. 예광탄이 번쩍이고 총알이 막사 안으로 날아왔다. 주임의사가 쏜살같이 뛰어들어오더니 모두 마룻바닥에 엎드리라고 소리쳤다. 한 죄수가 신발을 신은 채로 침대에서 내 배 위로 뛰어내리는 바람에 나는 정신이 들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전선이 바로 우리 눈앞까지 온 것이었다. 수용소 문 기둥에는 백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그 최후의 몇 시간에서조차도 운명이 몇 안 남은 죄수들을 우롱했었다는 사실을 몇 주일 후에 알았다. 인간이 하는 결정이란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것인가를 깨달았다. 우리 수용소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한 작은 수용소에서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그날 밤 자유의 세계로 떠난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트럭을 타고 그 수용소로 옮겨졌다. 그들은 거기서 막사 안에 갇힌 채 불에 타 죽었다. 그들의 몸이 군데군데 수치되어 버린 것을 사진으로도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테헤란의 사신을 생각했다.